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해운대 신도시에서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나 싶은 강력한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 한복판 지하철 장산역 도보 9분 거리에 있는 전용 40평대의 대형 평형 아파트가 경매에서 무려 감정가의 64%, 거의 반값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감정가는 6억 700만 원이었지만 현재 4차 최저 입찰가는 3억 8,848만 원. 이 가격이면 사실 해운대에서 30평대 구축도 사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집은 전용 면적만 134.992, 약 40.8평에 달하는 넉넉한 사롱 구조의 대형 평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과 병원, 대형마트, 그리고 해운대 바다까지 전부 도보 생활권 안에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서 흔치 않은 입지 조건을 갖춘 물건입니다. 오늘은 이 물건을 과연 얼마에 입찰해야 하는가?까지 끝까지 흐름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40평대가 반값에 나왔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본 정보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타경 11만 1112, 부산 해운대구 좌동 영남아파트 백사동 8층 802호이며 지금 보시는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3타경 11만 1112이며 2026년 1월 13일 오전 10시에 부산지방법원 부산동부지원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입니다. 물건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11번 길 8 영남아파트 백사동 8층 802호입니다. 감정가는 6억 700만 원이고 현재 진행 중인 4차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64%, 즉 3억 8,848만 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전용 면적은 134.992, 약 40.83평이며 대지지분은 60.881이, 약 18.42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평형답게 대지지분도 충분한 편입니다. 보증금은 입찰가의 10%인 3,884만 8천 원이며 매각 형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각되는 일괄 매각 방식입니다. 사건 접수일은 2023년 12월 13일, 채권자는 대, 채무자는 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찰 진행 흐름을 보시면 1차는 6억 700만 원에서 유찰, 2차도 4억 8,560만 원에서 유찰, 3차는 동일 금액으로 변경, 그리고 지금 4차 3억 8,848만 원으로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즉, 감정가에서 2번 유찰되고 1번 변경된 뒤 현재가 가장 낮은 최저가이며 이번 입찰이 실질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집의 구조와 입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물건이 실거주 투자 모두에서 가치가 높은지 2단계에서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본건은 지상 17층 규모의 영남아파트 백사동, 그중 8층 802호입니다. 중층 라인이라 조망채 광소음의 균형이 가장 잘 맞는 층수이며 특히 이 동은 한 층에 두 세대만 배치된 2세대 코어 구조입니다. 즉, 복도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기준으로 801호와 802호 딱 두 세대만 마주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프라이버시가 매우 좋고 현관 앞에서의 소음이나 동선 간섭이 적어 실거주 수요자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세대 내부는 전용 면적 134.992, 약 40.8평의 넓은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실과 주요 방들이 남향으로 길게 배치된 판상형 구조입니다. 따뜻한 남향 특성상 채광과 일조가 우수하고 겨울철 난방 효율도 높은 편입니다. 전체 구조는 4개의 방, 2개의 욕실, 넓은 거실, 주방과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12인 가구가 아닌 4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까지 충분히 수용 가능한 대형 평형입니다. 안방에는 단독 욕실이 있고 현관 쪽 방은 자녀방, 서재, 작업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외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 단지는 해운대 신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있고 진입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단지 앞이 왕복 4차선 도로와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자리라 차량 이동과 버스 이용이 모두 편리합니다. 교육 환경을 보시면 좌산초등학교까지 약 300m, 도보 약 45분 거리이며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가까지 모두 도보 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초중고의 밀집도인데 본거는 이 점에서 매우 우수합니다. 교통을 보면 지하철 2호선 장산역까지 약 604m, 도보 9분이며 해운대 바다까지는 약 1km, 도보 15분 내외로 이동 가능합니다. 즉 역세권 초품화, 바다 접근성을 모두 갖춘 입지입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편의점, 카페, 은행, 각종 상가들이 도보 5분 10분 거리 안에 전부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차가 없어도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는 지역입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단순히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입지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중형 대형 고급 평형이며 이런 조건을 가진 집이 지금 감정가의 64%, 거의 반값 수준에 나왔다는 점이 오늘 물건의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물건의 권리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를 보시면 2022년 5월 2일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권리보다 뒤에 잡힌 모든 권리는 경매로 소멸합니다. 즉 2022년 8월 OK프의 가이대부 근저당, 2022년 10월 손진우 가압류, 2023년 11월 신한카드 가압류, 이 모든 권리는 경매로 완전 소멸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만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한 구조의 경매 물건입니다. 이 배당표 분석, 미배당금 존재 여부. 배당표를 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배당받은 금액은 3억 8,387만 원, 즉 2억 461만 원이 미배당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미배당금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이며 이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 이하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채권자의 미배당분은 채무자에게 남아있을 뿐 낙찰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즉 미배당금 존재한다. 그런데 낙찰자 인수 없음. 이 구조입니다. 다른 근저당, 가압류 역시 모두 배당 후 소멸 처리됩니다. 3임차인 현황 및 인수금액.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시면 현장 방문 시 소유자 채무자 점유로 추정, 세대 내에 안내문을 붙여두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음, 점유 및 임대차 관계 파악 불가 별도 확인 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등기부상 임차권 없음, 배당 요구한 임차인 없음, 전입세대 열람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확정일자 임차인 없음, 소재지의 소유자 세대만 전입신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보증금은 0원입니다. 점유자가 채무자 본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명도도 비교적 수월한 구조로 판단됩니다. 사결론 권리관계 종합평가. 정리하면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2022.05, 이 근저당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낙찰자 인수금액 0원, 배당 근저당 미배당금 존재하나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음, 점유 채무자 점유로 추정, 투명도 부담 낮음, 총평 권리관계가 매우 깔끔한 우량 물건. 해운대 대형 평형 아파트 치고 리스크가 거의 없음.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실제로 내 통장에서 얼마의 돈이 빠져나가고 또 매월 얼마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산은 4차 최저입찰가 3억 8,848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낙찰가 기준 대출 70% 산정. 경매에서는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낙찰가 3억 8,800여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약 2억 7,19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전체 금액 중에서 은행이 부담해주는 부분은 이 정도고 나머지가 여러분의 실제 투자금이 됩니다. 이 자기자본으로 들어가는 금액, 이제 나머지 30%는 여러분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낙찰가의 30%는 약 1억 1,600만 원이고 여기에 취득세 약 427만 원, 법무사 비용 50만 원, 기타 취득 부대 비용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치면 여러분이 처음에 넣어야 하는 실투자금, 즉 내 통장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은 약 1억 2,181만 원 정도가 됩니다. 3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
이제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보겠습니다. 대출금은 약 2억 7천만 원이고 여기에 연 4% 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은행에 나가는 이자는 약 90만 원대 초반입니다. 즉 매달 은행이 가져가는 기본이자 비용이 약 90만 3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여러분이 현금으로 넣은 1억 2천여만 원 역시 금리가 4%인 통장에 들어있었다고 가정하면 그 돈도 매달 약 40만 원 수준의 이자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여러분이 직접 넣은 현금도 매달 그 정도의 기회비용을 갖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5총 금융비용 매월. 이제 두 금액을 합산해보면 대출이자 약 90만 3천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약 40만 6천 원. 이 두 가지를 더한 실질적인 월 금융비용은 약 131만 원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보유하게 되면 매달 약 131만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낙찰받을 경우 은행 대출이든 자기자본이든 상관없이 이 물건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약 3억 9,375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뒤 월세로 운용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즉 여러분의 통장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떤 돈이 빠져나가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이 단지는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도 전세와 월세는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30만 원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증금 5천월세 13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보증금이 줄여주는 금융부담. 아까 계산했던 은행 대출금은 약 2억 7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월세로 줄 경우 세입자가 넣어주는 보증금 5천만 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 보증금은 대출의 일부를 상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가 붙는 대출 잔액은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대출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 이제 줄어든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이자를 계산해보면 매달 은행에 나가는 돈은 약 74만 원입니다. 즉, 이 집을 보유하는 동안 매달 내 통장에서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용이 74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3. 내 현금이 갖고 있는 기회비용. 여러분이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실제로 넣은 현금, 즉 실투자금은 약 1억 2천여만 원입니다. 이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기만 해도 연 4% 기준으로 매달 40만 원대의 이자를 벌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계산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입니다. 두 비용을 합친 실제 금융비용. 이제 정리해보면 은행 대출이자 약 74만 원, 내 자본의 기회비용 약 40만 원, 두 가지를 합치면 이 아파트를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총 금융비용은 약 114만 원 정도입니다. 즉 여러분이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매달 114만 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5. 그럼 월세 130만 원을 받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세 수익은 13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금융비용 114만 원을 빼면 여러분의 통장에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15만 원입니다. 즉 이 물건은 보유하면서 매달 큰 수익이 남는 구조는 아니지만 월세로 돌릴 경우 보유비용을 거의 상쇄하면서 소액 수익이 발생하는 안정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월 월세 수익 130만 원, 매월 금융비용 약 114만 원, 실 순수익 약 15만 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3년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경우와 법인 명의로 취득해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실제로 어느 쪽이 손에 더 많이 남는지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매각가는 실제 주변 시세에 맞춰 5억 7천만 원으로 고정해서 계산하겠습니다.
1개인명의 3년 보유 후 매각. 먼저 개인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낙찰받으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취득세 1.1%, 법무사 비용,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집을 사오는 데 들어간 총 취득원가가 약 3억 9,375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3년 동안 보유하시다가 5억 7천만 원에 매각을 하신다면 먼저 단순 매각 차익은 약 1억 7,62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은 여기서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받습니다. 3년 보유 기준 6% 공제가 들어가면서 이 차익 1억 7,600여만 원 중에서 1,05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빠지고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은 약 1억 6,560여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 구간 중에서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율은 38%, 그리고 누진공제 1,94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약 4,355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면서 개인이 이 거래로 내야 할 총 세금은 약 4,791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정리하면 매각 차익은 약 1억 7,625만 원. 이 중에서 세금이 약 4,791만 원 빠져나가고 결국 개인이 손에 쥐는 세후 순수익은 약 1억 2,834만 원. 즉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하시면 여러분 통장에는 대략 1억 2,800만 원 정도가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인명의 취득세 중과 후 즉시 매각. 이번에는 같은 물건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서 바로 매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법인은 여기서부터가 다릅니다. 주택을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앞에서 역산했던 낙찰가가 약 3억 8,800만 원 수준이었고 여기에 12% 취득세를 적용하면 취득세만 4,600만 원대가 나옵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법인이 이 집을 사오는 데 들어간 총 취득원가는 약 4억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즉 개인보다 시작선에서 이미 수천만 원을 더 쓰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법인이 이 아파트를 곧바로 5억 7천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각가에서 법인 취득원가를 빼면 법인 기준으로 남는 세전 매각 차익은 약 1억 3,396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보다 취득원가가 더 높기 때문에 애초에 남는 차익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법인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율 19%에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하는 구조로 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법인세가 약 2,545만 원, 지방소득세가 약 255만 원, 두 개를 합치면 법인이 이 거래로 내야 할 총 세금은 약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의 세후 수익은 어떨까요? 세전 매각 차익이 약 1억 3,396만 원이었고 여기서 세금 약 2,800만 원이 빠져나가면 실제로 법인이 손에 쥐는 세후 순수익은 약 1억 600만 원, 정확히는 1억 596만 원 정도가 됩니다. 3개인 BS 법인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 이제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인명의 3년 보유 후 매각, 세후 순수익 약 1억 2,834만 원, 법인명의 취득세 12% 중과 후 즉시 매각, 세후 순수익 약 1억 596만 원. 두 금액의 차이는 대략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즉,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명의가 법인 명의보다 약 2,238만 원가량 더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왜 이번 물건은 개인이 더 유리할까? 여기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아파트는 차익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물건입니다. 차익이 3억, 5억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1억대 중반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용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법인은 주택을 사는 순간부터 취득세 12% 중과를 맞습니다. 개인은 취득세가 1.1%인데 법인은 같은 물건을 사면서 취득세만 10배 넘게 내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법인 취득원가를 4억 3,600만 원대까지 끌어올리고 매각 시점에 남는 차익을 크게 깎아먹습니다. 셋째, 개인은 3년만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받지만 법인은 이런 장특공제가 없고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익이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 한 채 정도의 규모에서는
오히려 법인보다 개인이 세후 수익이 더 많이 남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해운대 영남아파트 40평대 한 세대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사서 바로 파는 것보다 개인 명의로 취득해서 3년 보유 후 매각하는 편이 세후 기준으로 약 2,200만 원 정도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항상 법인이 세금상 유리하다는 말이 모든 물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례처럼 취득세 중과를 맞는 법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개인, 그리고 차익 규모가 크지 않은 물건이 겹치면 오히려 개인이 더 많이 가져가는 역전 구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실제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만 골라드리는 것입니다. 경매는 누가 더 빨리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계산하고 누가 더 안전하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통해 이렇게 봐야 안전하구나, 이런 구조로 계산해야 실제 수익이 보이겠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전 경매의 흐름을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채널 실전경매연구소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는 분석 방식 그대로 복잡한 계산과 권리관계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특정 물건에 대한 구조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공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